김광균의 은수저, 그 다음에 김광균의 추일서정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김광균의 은수저 이 시는 간결한 표현과 절제된 어조로 아기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노래하여 화자의 비통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죽음을 소재로 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김광균의 은수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1년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산이 저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자, 저문다, 잠긴다 이런 단어들은 자,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에서 아래로 다운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여기서 아기가 없다는 것에서 아기의 부재를 나타내는데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원래 함께 하던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자, 방석이나 은수저는 죽은 아이가 쓰던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그 아기가 떠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앉던 방석, 은수저. 그리고 은수저는 제목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의 눈물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슬픔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한밤중. 자, 깊은 밤이 되면 될수록 이 아버지는 더욱더 슬프겠죠. 그래서 상실감이 고조되는 시간이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자, 이런 모습. 죽은 아기가 바람 속에서 웃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죽은 아기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그 한밤중에 바람 속에서 아기의 웃는 모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방 속. 자, 방 속은 이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나타내는 이 시에서 자, 방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의 바깥은 저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기는 밖에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여기 들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들창이 되겠죠. 그래서 들창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 지어주는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들창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들창은 아기와의 어떤 연결 또는 단절. 자, 여기서 이 들창은 창문을 의미하죠. 창문. 자, 창문. 이 창문을 통해서 어떤 바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의 의미도 있고 단절의 의미도 있다. 들창, 자, 창문. 우리가 유리창 이런 소재가 바깥에 있는 공간과 안에 있는 공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는 차단의 기능도 한다. 이렇게 이 소재를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이제 먼 들길이라고 하는 거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세계,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너무 서글픈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자, 이승과 저승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입니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이제는 너무나 멀어져서 그림자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자,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아기의 환영을 보면서 이승과 저승의 아득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 한밤중에 바람이 다시 닿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연의 내용이 되겠죠. 이연. 자, 화자는 한밤중 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죽은 아기가 웃으며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환영을 본다. 아기를 보려고 들창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어서 창문을 닫는 화자의 안타까운 부정이 드러난다. 자, 우리 그 밑에 먼 들길을부터 아른거린다는 3년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죽음의 세계인 먼 들길로 울면서 가고 있다. 아기의 아버지인 화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기의 모습에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느끼고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자, 자유시, 서정시. 애상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기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제된 어조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시각적 감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는 아기를 잃은 아버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적 상황. 자, 시적 상황. 자, 죽은 아기의 은수절을 보며 죽은 아기를 떠올린다. 자, 정서 태도는 슬픔이 되겠죠. 문제 2번. 이 시에서 화자로 하여금 죽은 아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는 자, 제목이기도 한 은수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김광균의 추일서정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문명 속에 현대인의 고독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일은 가을날을 의미합니다. 가을날 느끼는 서정, 정서, 감정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연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자, 우리가 이런 시들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A는
짚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은유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유법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낙엽이 되겠습니다. 낙엽을 뭐라고 했냐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다. 여기서 이미 망해버린 정부의 집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가을의 낙엽은 이미 생명이 다하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가는 그런 이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엽을 보면서 뭘 떠올렸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를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자, 포화는 우리 총포를 쏠 때 일어나는 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뭔가 전쟁 같은 걸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도룬시는 폴란드의 도시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뭔가 이 시는 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이런 부분도 화자의 고독이나 쓸쓸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 직유법을 사용해서 자,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다 이 말은 자, 이렇게 뭔가 길이 구불구불하게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길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길이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이 길이 이렇게 그 일광,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이 길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내뿜는 것은 바로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에서 이 급행열차가 연기를 내뿜는다가 되니까 증기를 내뿜는 기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 급행열차가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지나갈 때, 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뽕뽕뽕뽕 하는 증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 풀벌레 소리, 청각적 심상을 자, 자욱하다라고 했으니까 시각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청각의 시각화된 것을 발길로 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은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이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심상이 나타나 있죠. 자,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그 부분을 다시 촉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여기서 황량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다. 굉장히 황량하다 이렇게 돼 있고, 호올로 이런 건 우리가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홀로 두 글자를 세 글자로 일부러 늘여놨다.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팔매. 자, 황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팔매를 던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화자가 한 행동. 허공에 돌팔매를 하나 던졌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던진 돌이 반원을 긋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반원을 긋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독감을 이 돌팔매질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황량한 가을날의 고독한 화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행에서 3행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떨어진 낙엽을 전쟁으로 망한 정부의 가치 없는 지폐에 비유하여 황량함과 몰락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주지시는 좀 이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화적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김광규는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회화적인 성격. 애수적은 쓸쓸하고 슬픈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제,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과 고독감. 시의 특징 보겠습니다.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그 고독하고 황량한 풍경을 제시하고 있죠. 풍경 위주로 나타나 있고, 그 뒤에는 화자의 어떤 고독함을 나타낸 정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경, 후정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상실, 하강, 소멸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을의 황량함을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현대인이 되겠고, 시적 상황은 쓸쓸한 가을날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고독함을 나타낸다. 문제 2번.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두 가지를 이 시의 시어를 활용해서 명사형으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에서 찾는다면 황량한 생각할 때의 황량함 이렇게 적어주고, 또 하나는 고독함 이렇게 명사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제목과 관련하여 추일 서정, 관련하여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선경, 후정이 되겠죠.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가을날의 풍경을 묘사한 뒤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